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까지 눈뜬 장님이었던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막상 그런 기야말 일이 제게 일어나고 나니 마치 큰 교통사고를 당한 듯 충격이 오래 가더군요. 그래서 마음이나마 정리해 볼 겸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원으로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출장이 잦다는 거였습니다. 출장지는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 멀지 않은 아시아권 나라들이었죠. 짧게는 며칠 길면 몇 달을 타국에 나가 있어 딸과 아내 둘만 집에 남겨두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내에겐 제 일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더군요. 거의 모든 시간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를 낳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죠. 아내분께선 외향적이고 여자인 자신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신 분입니다. 출산 후 집에서 육아만 하는 자신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아내분 같은 여성은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분께서 아내분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두 살배기 소연이를 옆에 방치해둔 채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아내를 보다 못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넣은 지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아내는 소연이를 낳기 전처럼 밖으로 일을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내와 맞벌이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어린 소연이를 차로 20분 거리에서 혼자 사시던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드리기로 했고요. 어머니는 10여 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이후 쭉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평일에는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게 되었고 주말에는 다시 본래 집으로 돌아가시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에게 월에 20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도로 절반인 100만 원씩을 매번 돌려보내시더군요. 어머니의 자꾸 돈을 절반이나 다시 돌려보내세요. 가뜩이나 더 못 드려서 죄송한 마당인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소연이를 봐주는 줄 아니 친정이 먼 우리 며느리 성에 날아도 친엄마처럼 돕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도 오며 가며 차비랑 내가 알아서 소연이 간식거리 정도는 사야 하니 절반은 받는 거야. 괜히 네 엄마 돈 때문에 아들 집안일 봐주는 치사한 애미 만들지 말 거라. 오히려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에게 저는 반드시 나중에 곱절로 잘하겠다고 또 다짐을 했죠. 한편 소연이를 낳기 전 일하던 백화점 명품 매장에 다시 취업한 아내는 점차 본래의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몇 번 아내가 일하는 곳에 놀러갈 겸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백화점 직원들 중 그 누구보다도 상냥하고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더군요. 집에만 있던 때와는 다르게 아내는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소연이 또한 무탈하고 밝게 무럭무럭 자라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와 어머니가 언쟁을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 소연이 옷 비싼 거라고 세탁기 빨지 말고 드라이 클리닝 맡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 세탁법 일일이 보고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 옷이라 돌린 거야. 어머님, 드라이 클리닝 권장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잖아요. 소연이가 듣는다. 목소리 좀 낮추지 못해. 그리고 이미 몇 번이나 세탁기 돌렸는데도 멀쩡했다. 평소에 이 옷이 세탁기에 돌아가는지 세탁소에 맡긴 건지 관심도 없던 애가 살림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안다는 거니 몰라요. 여태까지 운 좋게 멀쩡했나 보죠? 이웃 잘못돼서 망가지면 어머님 탓이에요. 진짜 현관에 들어서며 무슨 일인가 싶어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봤더니 글쎄 아내의 말투가 도가 지나친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저희 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아내를 편하게 대해줬다고 한들 어머니에게 저게 무슨 막대먹은 말인가요?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 언제 왔어요? 아니
소연이 줘 내가 큰맘 먹고 산 건데 어머님이 조용히 못해. 이미 몇 번이나 세탁기에 빨았는데 문제 없었다잖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항상 아무 말 없이 해주시니까 소연이 봐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집안일까지 해주시는 게 당연해 보여. 매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뭐 다 어머님 탓이에요. 당장 사과드려. 됐다. 됐어. 얘가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 보면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거지. 넌 언제 와서 듣고 괜히 난리니. 어머니, 그래도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줘야죠. 당신 뭐해? 얼른 어머니한테 사과드리라니까.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일하고 왔더니 피곤해서 예민하게 말했나 봐요. 그래도 어머님 저 옷은 드라이 클리닝이 맞아요. 당신 정말 그만 됐다니까. 성에도 죄송하다고 하잖니? 너도 목소리 낮춰라. 버릇없는 건 내 앞에서 언성 높이는 너도 똑같아. 저녁 차려놨으니까 둘 다 씻고 와서 밥이나 먹어들. 분명 아내의 잘못이 확실한데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감싸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날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을 시작으로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화를 냈고 어머니는 아내를 오히려 두둔해 주었습니다. 아내를 감싸주던 건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웃고 있느라 집에 오면 일할 때 못 낸 짜증을 더 부리는 거야. 나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할머니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엄마한테 나중에 잘 얘기하게 알았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이게 9살 딸아이 소연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믿겨지시나요? 어머니와 딸이 아내를 감싸니 오히려 화를 내는 제가 더 무안해지더군요. 어머니와 소연이 저 셋 중 제가 제일 미성숙한 인간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그냥 아내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가끔 철없는 막내딸처럼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릴 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소연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달간 베트남으로 출장을 간 전후였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이 마침 소연이의 10번째 생일이었죠. 소연이의 생일날 아내는 매니저로 진급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신이 나서 제게 전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피로를 풀 겸 회사에 하루 연차를 냈었죠. 오랜만에 늦잠을 잔 저는 오후에 늦음하게 일어나 하교하는 소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전날엔 너무 늦은 밤에 귀국을 한 터라 잠든 소연이 얼굴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저와 마주한 소연이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빠 오셨어요. 평소였다면 하굣길에 발견한 저를 보고는 아빠 하며 달려와 신나게 안겼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쭈뼛대며 제게 존댓말을 하더군요. 그래, 아빠 오셨다. 우리 예쁜 소연이 오늘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어. 한 달 동안 아빠 안 보고 싶었고 물론 그때 한 달 만에 본 내가 어색한 건가 벌써 사춘기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 소연이의 생일상을 차렸고 우리 식탁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평소보다 퇴근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오질 않았어요. 저는 어디쯤인가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소연 엄마. 오고 있어. 어디쯤이야? 아,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나 매장에 일이 생겨서 조금. 아니 좀 많이 늦을 것 같아. 그래. 많이 늦는 거야. 애 생일인데 못 빼는 일이야. 대신할 다른 사람은 없고. 나 좀 있으면 매니저로 진급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이럴 때일수록 더 나서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건데. 게다가 우리 소연이 생일이고. 미안해. 여보,
소연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 기다리지 말고. 알았지? 어머님께도 죄송하다고 꼭 전해줘요. 아내가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이의 표정은 시무룩해졌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소연이를 다독여줬죠. 어머니 또한 저를 거들어주셨고요. 엄마가 워낙에 능력이 좋아서 회사에서 엄마만 찾나 보다. 그치. 우리 먼저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밥 먹자. 소연아. 그래. 우리 애기 배고프겠다. 할머니가 소연이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맛있겠지. 얼른 촛불 끄고 식기 전에 먹자. 평소에 소연이었다면 오히려 자기가 더 나서서 역시 우리 엄마는 능력자라며 더 뿌듯해하고 제 엄마를 두둔했을 텐데 그날은 별말이 없더군요. 아니 오히려 평소와는 다르게 고집을 부렸죠. 엄마 기다릴래요? 엄마 오면 같이 촛불 끌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무조건 엄마를 기다리겠다는 소연이는 도통 말려지지가 않더군요. 평소 그러지 않던 애가 한 번 고집을 부리니 저도 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세 사람은 차린 음식 위로 식탁보를 덮어두고 아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음식이 차게 식고 시간이 11시 반이 될 때까지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소연 애미 아직도 안 왔니? 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겠다며 들어가셨던 어머니도 어느새 잠에서 깨어나오셨죠. 네, 많이 바쁜가 보네요. 전화 한번 해보지 그러냐? 소연이가 저렇게 기다리는데. 이미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한 통 더 해볼까 싶었지만 오죽했으면 소연이 생일인데도 이 시간까지 못 들어올까 싶어 방해가 될까 봐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도로 내려놓았죠. 그때 소연이가 대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소연아, 엄마가 생일 안 챙겨준 게 그렇게 서러웠어. 생전 안 이러던 아가가 이런다니 소연아 울지 말 거라. 뚝 하자. 네 엄마 곧 들어올 거야. 이 할미가 안아줄게. 도대체 그 어른스럽고 의젓하던 애가 오늘따라 이러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저와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우는 소연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고서야 그제야 진정이 되는지 소연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더군요. 아빠, 할머니, 내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듣고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비밀. 무슨 비밀 말이냐. 소연이 내가 이 할머니한테 비밀도 있었어. 어머니와 저는 어리둥절한 시선을 주고받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소연이는 저와 어머니에게 재차 다짐을 받았습니다. 저 미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얼른요. 그래, 알겠어. 아빠랑 할머니가 널 왜 미워해? 소연아, 네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 아빠랑 할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아가.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약속할 테니 그 비밀이라는 게 뭔지 얼른 말해보렴. 이 함이 궁금해 죽겠다. 우리 두 사람의 확답을 받자 소연이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군요. 그리고 찡하며 인해 제 핸드폰의 진동이 울렸습니다. 제가 보낸 거예요. 문자. 소연이는 자신이 보낸 문자라며 제게 확인해보라고 말했죠. 제가 문자 메시지 창을 열자 어머니도 고개를 빼꼼 내밀고는 제 휴대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시더군요. 그런데 소연이가 보낸 문자는 뭐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헉하고 얼마나 숨이 턱 막혔던지 저는 순간 제 숨이 너무 놀란 나머지 멎어버리고 만 줄 알았어요. 어머니 또한 아니 이게 다 뭐냐 하고 말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더듬으며 귀함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다시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문자는 그때까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의 파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말이죠. 그건 한 메신저 대화방의 캡처 사진이었어요.
대화 상대 이름은 김정은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자기 조심히 들어가요. 성혜 씨도요. 어제 당신이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어버렸지 뭐예요. 이거 봐요. 예쁘죠? 진짜 파이불 줄. 이런 거 찍었다가 자기 와이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내 눈에 얼른 담고 지우면 되죠. 잘 자요. 이 대화 내용에 써 있는 이름 들으셨나요? 성혜 씨, 한성혜. 바로 제 아내의 메신저 대화창이었습니다. 혹여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가 보낸 사진, 그건 바로 누가 봐도 낯선 베개를 베고 잠든 내 아내 성혜의 얼굴이었어요. 너 소연아, 이거 어디서 났어? 며칠 전에 엄마가 씻을 때 엄마 핸드폰 가지고 놀다가 그때 봤어요. 그래서 얼른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놨어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엄마한테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리고 아빠. 엄마 무서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아빠인데 그 아저씨 뭐예요? 그 아저씨가 진짜 아빠인 거예요? 아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빠인 거예요? 저 너무 헷갈려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제 10살밖에 안 되는 애에게 정신적으로 혼동을 줬다는 것과 도대체 우리 아빠가 누구냐는 소리를 듣고 전 숨이 탁탁 막힐 뻔했습니다. 소연이는 겨우 그친 울음을 금방이라도 다시 터뜨릴 듯 울먹였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다고 출근했던 제 아내이거든요. 무려 10년 넘게 살을 맞대고 산 누구보다 믿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제 아내였는데 말이죠. 어머니도 꽤나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아이고 부처님. 어머니 또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듯 중얼중얼하시더니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그럴 만도 했죠. 어머니는 아내를 정말 친딸처럼 대하고 아끼셨으니까요. 소연이는 그런 저와 어머니를 보며 더욱 겁에 질린 듯 속사포처럼 질문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아빠, 할머니, 자기 당신은 부부끼리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여보, 자기, 당신 하는 거라고. 근데 엄마랑 이 아저씨는 왜 자기, 당신해요? 아빠, 나 진짜 아빠 딸 아니면 어떡해요? 이 아저씨가 제 아빠면 어쩌죠? 엄마가 이 아저씨한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아빠, 할머니, 저 버리실 거 아니죠? 제가 진짜 아빠 딸이 아니어도 저 버리고 어디 갈 거 아니죠? 할머니, 나 계속 할머니 손녀해도 되는 거죠?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연이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잠시 나갔던 제 정신이 도로 돌아오더군요. 지금 제일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저와 어머니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내 눈에 넣어도 절대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 소연이었던 거예요.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조숙했다고 하지만 수연이는 아직 10살짜리 어린애였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나이였죠. 소연이는 아내와 상관남의 메신저 내용을 보고는 상관남이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닐까 싶어 혼자 마음을 졸였던 거였어요. 저는 그날 나처에게 쭈뼛대며 어색한 존댓말을 쓰던 수연이를 떠올렸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제 자신이 정말이지 너무 미웠어요. 어머니 또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흥분한 소연이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다시 울음을 터뜨린 소연이의 뒷머리를 계속해서 쓰다듬어 주셨죠.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강아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아휴 이 딱한 거 이 할미한테라도 말을 하지.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이 착한 것이 얼마나 속으로 끙끙 앓았겠어. 할머니 울지 마라. 울지 마. 왜 네가 내 손녀가 아니야?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애비를 꼭 빼닮았다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저 정말요? 저 정말 할머니 손녀 맞아요. 저 정말로 아빠 딸 맞아요. 그럼 말해 뭐해. 너는 누가 뭐래도 네 아빠 박용현이 박씨 가문 핏줄이야. 누가 아니라고 하거든. 이 할미한테 데려와라. 내가 아주 그냥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아가 우리 아가 울지 말어. 네가 우니까 이 할미도 눈물이 난다. 이 녀석아 다행히 어머니의 말씀처럼 수연이는 정말로 제 딸이 맞았습니다. 친자 검사 따위에 쓸데없는 확인도 필요 없었어요. 왜냐고요? 소연이는 그저 옆을 지나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제 딸이구나 할 만큼 저와 붕어빵이었거든요. 눈썹과 눈의 모양 두툼한 콧불 살짝 말려 올라간 입술 끝까지 어느 한 군데도 저를 닮지 않은 데가 없었죠. 수연이의 말에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결국 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안에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인연이 감히 내 딸을 세상 어디에 이렇게 착한 애가 있다고 이런 천사 같은 소연이를 울려 이렇게 어린애 가슴에 큰 생채길래 감히 더럽게 바람을 펴서 내 딸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어 참 웃기죠. 그동안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아내의 행적들이 아내의 바람을 알게 되자 그제야 의심이 되더군요. 브랜드에서 자체 연수를 시킨답시고 너무 자주 열린 워크샵. 그에 따른 아내의 잦은 외박일을 한다며 평소 연락 두절이 되는 건 예사고 계속해서 늦어지는 기가 시간과 제가 출장을 갔을 땐 더욱 잦아지는 매장 직원들과의 회식까지. 최근 들어서는 원래도 그랬지만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사들이는 옷까지도 다양해졌었죠. 우리의 생활비는 뻔한데 어디선가 자꾸 사오는 명품 브랜드의 옷가지들도 다 어디서 났나 했더니 다 그놈의 빌어먹을 상간남이 사줬겠구나 싶었습니다.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날 밤 놀란 어머니와 소연이의 짐을 간단하게 싸서 어머니의 집으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만 이 집에서 소연이랑 지내주세요. 이 학교에는 제가 말해 놓을 테니 당분간 학교에 보내지 말고 어머니 집에서 일을 좀 돌봐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게 할게요. 그거야 상관없다만 어쩌려고. 그러니 우리 소연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야죠. 아이고 이게 웬 난리지. 나도 정신이 없어.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일단 얼른 돌아가거라. 나는 수연이 좀 달래서 재워야겠다. 그렇게 어머니와 수연이를 들여보내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새 아내가 기가에 씻고 욕실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어머님하고 소연이는 식탁에 음식들 다 그대로 있던데 아내는 태연하게 머리에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으며 제게 물었어요. 저는 그날도 분명 아내가 그놈과 함께 있다 왔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고. 아내에게선 산푸향과 동시에 아주 미약하게 술 냄새가 났거든요. 평소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만큼 아주 미약하게요. 저는 딸의 생일마저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제 감정만 앞세워 그놈과 사랑 노름을 하다 들어온 아내가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낯선 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니 구역질이 밀려오더군요. 참자 지금은 참아야 해. 전엔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애써 삼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답했죠. 어차피 이번 주말 내내 당신 일하잖아. 나도 이번 출장은 너무 고돼서 어머니한테 이번 주말만 수연이 좀 어머니 댁에서 봐달라고 부탁해놨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좀 쉬려고. 음식은 덜어가서 어머니 집에서 먹었어. 식탁의 음식들은 내가 내일 치울게. 그래 케이크도 그대로 있던데 어머니가 케이크를 또 사 놓으셔서 그걸로 축하 파티했어. 저건 다음에 먹으면 되지. 오 그랬구나. 아무튼 웬일이야. 당신 정말로 힘들었나 보네. 평소엔 소연이랑 노는 게 휴식이라고 쉬는 날에 절대 안 떨어져 있으려고 하더니 어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얼굴 좀 보자. 주름이 얼마나 늘었나. 다른 놈과 놀아나고
집에 돌아와서 제게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라니 참으로 가증스럽더군요. 저는 일찍 누워 잠든 척을 했고 다음날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미리 알아둔 흥신소에 연락해 아내와 상간남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주에도 회사 워크샵이 있다며 뻔뻔하게도 2박 3일 동안 집을 비우더군요. 수연이가 어머니 집에 왜 갔는지는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 제게 건네준 자료를 넘기다 보니 아주 기가 차더군요. 상남은 아내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도 나와 있었듯 멀쩡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골프용품점을 운영한다는 그놈은 아내가 일하는 명품 매장의 VIP 손님으로 8개월 전 아내와 처음으로 바람을 피기 시작했답니다. 아내의 상간남이란 그놈 아주 한심한 놈이더군요. 제 손으로 잃은 건 하나도 없고 조금 반반한 얼굴로 꼬신 와이프의 돈을 가지고 가게도 차리고 실컷 불륜도 저지르며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천하의 망난이었어요. 처가에 돈을 펑펑 쓰며 자기 와이프에겐 영업을 하러 골프 라운딩을 다녀야 한다고 둘러댄 채 그동안 제 아내와 이곳저곳 놀러 다녔던 겁니다. 만날 거면 제대로 된 놈이나 만날 것이지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그건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놈이나 그런 놈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제 아내나 똑같은 연놈들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흥신소 직원이 알아낸 그놈의 와이프에게 그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효진 씨 되시죠? 그런데요. 누구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당신 남편 김정훈 씨와 바람 피우고 있는 한성애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바람을 펴요? 댁 남편분과 제 아내가 8개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안효진 씨 댁에서 차려주신 그 골프용품점에서 번 돈, 그리고 안효진 씨가 만들어준 신용카드로 제 아내에게 명품 옷이니 가방이니 펑펑 사다 바쳤더군요. 김정훈 씨 요즘 들어 영업한답시고 라운딩 자주 나가지 않던가요? 제 아내는 그렇게 회사 워크샵, 회사 모임에서 가는 여행이 많아지더군요. 안효진 씨 남편분에게 농락당하고 계신 거예요. 저처럼요. 당신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하는 말 전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증거들은 다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라면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원하시면 만나서 전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크기에 놀란 그놈의 와이프는 곧장 제게 만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제가 보여준 모든 증거들을 보자마자 부들거리며 손을 떨기 시작했죠. 그녀의 입에선 분노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이 둘 서울 호텔에서 희낙낙거리고 있다고 했죠. 네, 서울 5성급 호텔에서 신나게 호캉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오늘 저녁 호텔 레스토랑 예약자 명단에도 김정훈 씨 이름이 있었어요. 앞장서요. 가죠. 지금 바로요. 네, 바로요. 당장 가요. 제가 아주 가서 개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이를 부득부득하는 그 여자를 보니 제가 다 오금이 저리더군요. 우린 그 여자의 차를 타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두년놈들은 우리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신나게 스테이크를 썰고 있더군요.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요. 아내 옆자리에 가지런히 놓인 가방을 보니 눈이 참 뒤집히더군요. 그놈이 사준 가방들도 많을 텐데 하필 그날 아내 옆에 있던 가방은 작년 결혼기념일 제가 사준 명품백이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사준 그 가방을 들고 다른 놈과 바람을 피러 호텔에 온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착 아이씨 뭐야 누가 여보 그놈의 와이프가 저보다 먼저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성큼성큼 테이블로 다가가 그놈 옆에 있던 와인잔의 와인을 그놈 얼굴에 부어버린 겁니다. 욕짓걸 내뱉으려다 제 와이프의 얼굴을 본 그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그리고 그놈의 맞은편에 앉아
가증스럽게 수줍은 미소를 걸치고 있던 제 아내 또한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소연 아빠 여긴 어떻게? 저는 싸늘하게 아내를 내려다봤죠. 이리저리 누나를 굴리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아내를요. 여보 효진아 잠깐만 이것 좀 놔봐. 내가 잘못했어. 좀. 이 주제도 모르는 놈이 누구 덕에 호의호식하고 사는 줄도 모르고 바람을 펴. 그것도 인연 한 명도 아닌 여러 연이랑 놓긴 몰라. 넌 이 명줄이나 오늘 영원히 놓을 줄 알아?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리고 저와 아내 옆에선 이미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놈의 와이프는 보통이 아닌 여자였어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한 손으로 그놈의 머리채를 쥐고 우악스럽게 흔들고 있더군요. 그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아봐만 되풀이하며 악을 써대고 있었죠. 레스토랑 한 사람들의 이목이 우리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고 아내는 창피한지 가방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여보 나가서 얘기하자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저를 붙잡은 아내의 손을 탁 쳐냈죠.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가린 가방을 빼앗아 지퍼를 열고 소지품을 바닥으로 모조리 쏟아내버렸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사준 가방이잖아. 그것도 결혼 기념일 선물로 내가 준 가방을 들고 그것도 호텔로 바람을 피우러 당신 가지고 있는 거 걸치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주고 몸만 나가야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마음 같아선 당신 몸도 성치 않게 내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당신 수연이 엄마라서 그거 하나 때문에 참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마치고 한참 난리가 난 상관남과 그놈의 와이프 그리고 아내를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 한 번만 봐줘.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저 사람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정말이야. 그냥 밥만 몇 번 먹었어. 우리 매장 VIP 손님이라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우리 소연이 봐서라도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아내 입에서 소연이의 이름이 흘러나온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손을 올려 안에 그녀의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짝소리가 레스토랑 전체를 울리더군요. 제게 처음으로 맞은 아내는 두 손으로 뺨을 부여잡고 충격받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야 한성애, 넌 내가 요절을 내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는 거야. 알어, 너희 둘이 8개월 동안 붙어 먹은 거 나 다 알고 왔어. 네가 어디서 감히 우리 수연이를 입에 올려. 소연이는 진작 알고 있었어. 니년이 바람 피우는 거? 수연이가 울면서 나랑 어머니한테 자기가 내 딸이 맞냐고 묻더라. 제발 자기 버리지 말아달래 울면서. 그게 어린애 입에서 나올 말이야. 남자의 눈이 뒤집힌 내년 때문에 우리 소연이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았다고. 알어, 소연이 이름 또 그 더러운 입에 올려봐. 그땐 그 입을 찢어버릴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직까지 신나게 상간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는 그놈의 와이프에게 눈짓으로 인사를 한 채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제게 마찬가지로 눈 인사를 한 그놈 와이프의 목소리가 제 뒤통수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더군요. 저는 그 상관남은 제 손으로 직접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인생 망했겠구나 싶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 우린 짧은 시간 안에 인간 같지도 않은 그것들을 응징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울며 불며 집 문을 두드려댔지만 이미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전 그러거나 말거나 음악을 크게 틀고 못 들은 청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마 조용해진 걸 보니 추위를 못 이기고 어딘가로 갔겠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내 일터로 찾아갔습니다. 여보, 나 용서해주러 온 거야. 아내는 무슨 희망회로를 돌린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게 짓거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큰 소리로 아내의 상사인 매장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성혜 씨 남편분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그렇게 찾으시는지 오랜만입니다. 매니저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 사람 이번에 매니저님 후임으로 매니저로 올라갈 것 같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아마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렇게 확정될 것 같아요. 그 별다른 일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네,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여긴 내 직장이야. 그만 못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눈치챈 듯 아내는 다급하게 저를 만류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죠. 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매니저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VIP 고객 중에 골프용품점 운영하는 김정훈이라고 있죠. 그놈하고 제 아내하고 불륜관계입니다. 확인은 그 사람 와이프를 통해서 하든 그놈 골프 용접으로 하든 알아서 하시고요. 철저하게 공사 구분해서 고객으로 관리해야 할 사람을 이런 격식 있는 명품관에서 매니저로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매니저를 떠나서 이런 사람은 직원으로도 두면 안 되지 않나요? 만약 이 사람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한다면 저 이 내용 그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겁니다. 손님 꼬셔서 꽃뱀짓을 하고 다닌 여자를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고용하고 있는 브랜드라고요. 여보, 꽃뱀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매니저님, 저 말들 사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한성일 씨, 나 좀 당황스럽네. 아니라는 게 뭐가 아니라는 거야. 저 말들 전부가 다 성희 씨 남편 거짓말이라고. 아니요.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는 아닌데요. 그쵸. 자기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제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죠. 우물쭈물하며 매니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내에게 비웃음을 지어준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전 아내의 이삿짐 센터를 불러 아내의 짐을 싹 빼버렸어요. 강원도 섬마을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채 장인 장모의 집으로 아예 보내버렸죠. 당연히 영문도 모르고 아내의 짐을 받게 된 장인 장모님은 놀라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겠죠. 아내는 평소 무척 엄했던 장인어른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께서 제게 전화가 왔거든요. 저는 자초지종을 하나도 빠짐없이 장인어른에게 얘기해드렸고 장인어른께선 말문이 막힌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두 분 다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두 분께 죄송한 마음은 죄송한 마음일 뿐 수연이에게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준 아내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연한 수순으로 아내는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릴 거라던 제 말에 자신에게까지 피해가 올까 봐 지레 겁을 먹은 매니저가 직접 제게 연락을 했더군요. 그냥 잘린 것도 아닌 아예 그 브랜드와 백화점의 소문이 퍼져 백화점과 명품관 업계엔 두 번 다시 발도 붙이기 어려울 거라는 말을 전하더군요. 자신들의 매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부디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요. 그 다음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함께 걸었죠. 그리고 아내 또한 상간남의 와이프에게 위자료 소송이 걸렸더군요. 아마 저보다 훨씬 위력이 센 변호사를 그쪽에선 고용했을 테니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아내는 소연이와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줄기차게 찾아왔어요. 물론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집 근처에서 퇴근하던 저를 무작정 기다리던 아내와 결국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소연아, 아빠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어. 소름 끼치게 내 몸에 손대지 마하여. 여보, 당신 우리 아빠 알잖아. 나 친정에서도 쫓겨났어. 우리 부모님이 친정집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이면 나 호적에서 파버리겠대.
여보, 나 돈도 없고 매장에서도 잘린 거 알잖아. 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나 월세 30만 원짜리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지내. 제발 나 진짜 죽은 듯이 살게. 당신하고 소연이만 보고 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고시원에 곰팡이도 있고 바퀴벌레도 나온단 말이야. 나 거기서 못 살아. 정말이지 끝까지 철없는 소리만 해대는 아내에게 먼지만큼 남아있던 정도 다 털리더군요. 제가 아내를 무시하고 지나치려던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이와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어요. 소연아, 어머님 소연아, 왜 나왔어? 얼른 들어가 소연아. 우리 딸 소연아,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소연이가 다 아는 줄 몰랐어.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주지 그러지 그랬어. 우리 딸 왜 이렇게 마른 것 같지? 엄마 보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있는 거. 아니 아내는 저에게서 수연이에게로 타겟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는지 수연이에게 한껏 매달리더군요. 엄마라는 이름을 잔뜩 앞세우면서요. 그런 아내를 제가 제지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언제 들고 나왔는지 어머니가 양동이에 찬물을 받아 가지고 나와 아내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어요. 아내뿐 아니라 저 또한 순간 벙쪘죠. 어머니는 항상 아내의 편에 서서 아내에게 져주시던 분이셨으니까요. 어머니는 화를 내서 내리누르는 목소리로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어디서 지금 우리 수연이한테 엄마 행세야. 네가 수연이 엄마로서 도대체 뭘 했는데? 애를 예뻐하기만 했지? 네가 수연이 밥을 제대로 챙겨주기로 했어. 옷을 빨아서 입혔어. 주말에도 네가 힘들다는 핑계로 애한테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만 먹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래도 그동안 너를 봐준 건 네가 소연이 엄마니까. 그리고 내 아들 아내니까 우리 가족으로서 내가 품어서인 거야. 근데 너 지금 네가 뭐니? 소연이 애미라고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겠고 내 아들 반려자도 아니고 내 며느리는 더더욱 아니잖니.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와 썩 안 꺼져. 아내는 낯선 어머니의 모습이 무서웠는지 수연이의 옷깃을 부여잡고 아이의 뒤에 숨어 벌벌 떨더군요. 정말 애엄마라는 사람이 아이 뒤에 숨어서 떠는 꼴이라니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소연이에게서 거칠게 떼어놓았죠. 그만 좀 해. 당신 지금 진짜 추한 거 알아? 애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저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소연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때 소연이가 저를 붙잡고 고개를 도리도리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 앞으로 가서 글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엄마 하나도 안 보고 싶었어. 어차피 엄마 평소에도 집에 잘 없었잖아. 오히려 맨날 출장 다니던 아빠가 쉬는 날 내 옆에 더 많이 있어줬는걸. 나 평소처럼 할머니랑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서 밥 잘 못 먹을 일도 없었어. 오히려 나 엄마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걸 나한테 상처를 준 건 용서할 수 있지만 할머니랑 아빠한테까지 상처 준 엄마는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엄마 있지 2번 다시 나 엄마 안 보고 싶어. 더 이상 찾아와서 아빠랑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말아요. 알았지 이제 가. 나 아빠랑 할머니랑 저녁 먹어야 돼. 야무지게 촌철살인을 한 소연이는 말을 마친 후에야 저와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소연이의 손에 이끌려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아내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소연이의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 난리를 치던 사람이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아내에게 내려진 저에게 매달 6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1년째 강간 무소식이라는 겁니다. 2손 2발 멀쩡한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지 못한 것도 아닐 텐데요.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보내기 시작하겠지 싶어 마지막 남은
정으로 1년 동안 기다려줬건만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내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다시 걸 작정입니다. 그까짓 돈 6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괘씸해서 그대로 두기 싫더군요. 딸과 저를 배신한 데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청구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최근까지 제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글로 이렇게 담담히 정리를 했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을 겪어오며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찌됐든 제가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살을 부대끼며 살았고 제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얼마 전 읽던 책에서 한 스페인 속담 하나를 읽었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라는 말이었죠. 제 인생에 이런 것엔 폭풍과 비바람이 불었으니 제 인생 또한 전보다는 더 단단하고 비옥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요. 저는 어떠한 풍파와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딸 소연이를 지켜줄 겁니다. 왜냐고요? 아빠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풍파와 희로애락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여러분이 걸어온 길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길이었을 거라고 모두 믿고 힘을 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